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현명환입니다. 저는 지금 도시류라는 도시계획 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영등포구에는 없는데 지금 강서구, 양천구 그리고 강북구에 4개소의 모아타운 계획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아타운에 대해서 주민들 이해를 돕는데 제가 좀 오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뭐 이런 자리보다는 딱딱한 발표 자리를 더 많이 하는데 오늘은 조금 주민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은 복잡한 개념일 수 있는데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을 이해하려면은 저희가 법에서 정의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이라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저 구분에 따라서 회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저소득층이 밀집한 극히 열악한 곳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보존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노후한 도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뭐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상업 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여기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공원 등을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노후한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지금 통칭해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 이런 대규모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가장 먼저 등장하게 돼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2012년에 포함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빈집 정비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이 별도로 분리돼서 2018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얘기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이냐? 아래 보시는 네 개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가로구역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은 6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이 네모 블럭을 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개발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됐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이 가로 구역 안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100% 동의를 통해서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하고 단독주택은 10호 미만, 다세대 연립은 20세대 미만으로 아주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형태이고요. 제목은 정비사업이란 말이 붙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공동개발, 합필,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유의해야 할,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만 제곱미터라고 이제 형성된 가로구역 안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단독주택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즉 이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는 반대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미만 안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말 그대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를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바로 이 네 가지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모아주택의 유형입니다. 즉 모아주택은 이 네 가지 사업을 서울시에 네이밍을 붙여서 부르는 게 모아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이 99%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명칭으로는 모아타운이라고 부릅니다. 즉 앞서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즉 모아 주택을 시행하는 어, 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고 관리 계획입니다. 지정 대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약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지금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약 1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도 50% 이상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요건이나 건축 규제 등을 대폭으로 완화해 준다는 부분이 가장 특징입니다. 먼저 앞서서 가로구역이 사면이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이어야지 가로구역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6m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서 가로구역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1만 제곱미터 미만 안에서 면적 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2만까지 약 2배까지 확장시켜주는 부분이 가장 큰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는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역에서 전체 건축물 수가 100개라고 하면은 그 중에 67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 지역 안에서는 67개가 아니고 57개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정의가 틀려집니다. 원래 재개발 사업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 흔히 살고 계시는 게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이것이 30년이 이상 되어야지 노후 불량 주택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반면에 이 관리 지역 안에서는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안 가고 20년만 돼도 노후 불량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 지역에 이제 적용되던 그런 타이트한 이제 요건들이 이 관리 지역 안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적인 얘기였고요. 건축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준다는 것이 또 이 관리 지역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용도 지역을 한 단계 정도 상향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용도 지역 유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1종 일반 주거 지역, 특히 이제 서울에 많은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을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상향시켜주고 용적률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특징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뭐 인동 간격이라든지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건축물 간에 띄어야 될 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 2분의 1 정도 이제 완화해주는 이런 다양한 건축 규제들이 완화됩니다.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의 이제 등장 배경이나 이런 특징에 대해서 조금 소프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구축, 건축물이 혼재돼 있어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비 모델이라고 해서 모아주택을 2022년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것을 발표한 이유는 물론 주택 공급 목적에서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그 철거형 재개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기존 도시 맥락, 골목길이나 커뮤니티 등을 보호하는 도시명 타운하우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모아주택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 6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 주거지가 313, 약 절반 정도 되겠네요. 그 중에 약 41.8%가 저층 주거지입니다. 저층 주거지라 함은 뭐 사전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는데 보통 이제 5층 미만,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층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저층 주거지라고 하고 용도 지역으로는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을 저층 주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층 주거지가 서울시 전체 주거지의 41.8%나 되는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시는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되지만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이 1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즉 87%는 재개발 불가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개발이 아닌 새로운 대안적 정비 방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 즉 노후 저층 주거지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60년대에서 80년대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우 이제 필지, 대지폭이 협소해서 건축물이 작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도로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 교행도 되지 않는 2.5m의 매우 협소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매우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이제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장표에서는 주차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층 주택의 약 40%가 주차장이 없고 불법 주차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서 이 불법 주차 때문에 화재 문제, 안전 문제 많은 것이 대두되고 있고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노후 저층 주거지는 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 그다음에 범죄 문제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구역 정리 사업은 우리나라가 6, 70년대 그리고 개발 시기였던 8, 90년대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 주택 유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위상도 많이 바뀌었고 주거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고 또 삶의 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새로운 주택 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기존의 고층 일변도의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그리고 노후된 다가구 단독주택지도 아닌 이제 이 두 개의 장점과 단점을 혼합한 새로운 정비 방식, 즉 지하 주차장과 녹지 조성이 가능한 중층 아파트,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서 네 가지를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계획적인 공동 개발입니다. 앞서서 보신 노후주택지는 각각의 건축주들이 자기 필요에 맞춰서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의 어떤 관리 계획이 없고 이제 난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해서 공동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전면 철거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됐던 게 도시 조직을 파괴하고 흔히 말해 이제 공동체 문화, 골목길 문화를 없애버린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당연히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그 입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은 갖춰집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은 단순히 그 입주민을 위해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주변 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까지 상생하는 그런 기반시설 지원 방안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건축 품질 향상입니다. 단순한 이제 깍두기처럼 썰어놓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아닌 진짜 디자인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아파트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별로 단계별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 이건 법적인 명칭이고 2030 서울 플랜이라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서 이 생활권별로 나아가야 될 도시 관리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권 안에서 모아 주택은 1만에서 2만 미만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2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검토 범위를 30만 내외까지 확장해서 그러니까 큰 슈퍼블록 단위에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모아타운 계획의 특징입니다. 이 30만 내외의 슈퍼블록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그러니까 모아타운을 10만 미만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이 10만을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저희 같은 도시계획 업체가 수립을 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각각의 조합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 모아주택 사업의 구조입니다. 한번 도면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검토 범위를 슈퍼블록 기준으로 간선도로로 둘러싼 15분 이내 도보 가능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약 30만 제곱미터 내를 슈퍼블록으로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아타운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부분만 보지 않고 생활권 단위로 전체적으로 정비 방향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주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슈퍼블록을 가로지르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이제 뼈대가 되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행가로는 차량은 통행하지 않지만 보행이 주로 움직이는 가로, 그다음에 커뮤니티 가로는 그 보행가로, 녹색으로 표현된 보행가로 중에서 특히 이제 주민의 생활, 커뮤니티가 응집돼서 일어나는 어떤 생활권의 그 집적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점 시설이라는 것은 이 슈퍼블록 내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
뭐 공공청사라든지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얘기한 설정된 범위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인 10만 제곱미터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의 모아타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모아주택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모아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주택 사업 4가지 유형별로 다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건축 협정이라는 별도의 이제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모아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의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재건축 재개발은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서 소규모 주택 사업은 빠르면 2년에서 4년 완공까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모아타운이 이제 정책에 나오기 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아까 2012년에 법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제1호로 추진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천호동 이제 암사동 쪽에 있습니다. 그게 입주까지 약 2년 반에서 3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사례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4가지 사업의 유형은 앞서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주거환경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모아주택이 단순히 완화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0제곱미터의 기준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자주식 주차장, 그러니까 스스로 운전을 해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1,5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의 규모를 확보하라. 그래서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하고 지상은 최대한 녹지 그리고 보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전에 이제 철거 중심의 재개발과 차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이 도시 지역 전체의 도로 체계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없애더라도 주변의 통행에 지장이 가지 않게 기존의 도로를 공공보행 통로로 지정해서 보행이 갈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도시 조직을 고려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모아타운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층부에는 근생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입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로를 아까 커뮤니티 가로라고 말씀드린 이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픈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장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아타운의 결국의 장점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존의 재개발보다 사업 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사업 요건은 이제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면적을 1만에서 2만으로 확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노후도 완화, 67%에서 57%로 완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층수 완화가 가장 이제 주된 부분인데, 서울시는 용도지역 체계상 2중 7층이라는 독특한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7층,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는 아파트를 개발했을 때 14층을 못 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하고 모아주택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제한을 폐지하고 층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아주 담대한 완화책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은 1종에서 2종, 그리고 2종에서 3종, 한 단계 정도로 상향을 하는데, 용도지역이 상향된다는 것은 즉 용적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용적률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세대수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250으로 이제 제한을 해놓고, 200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는 250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그냥 단독주택을 지을 거면은 200%까지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으로 하게 되면은 이걸 250%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나 공원 이런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은 250%를 넘어서서 알파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에 기존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던 지정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심의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3종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200이 250으로, 250이 300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향된 용적률만큼은 당연히 임대주택으로 절반을 기부를 하게 되고 공동이용시설이나 정비기반 시설 등을 설치해서 상한 용적률을 300% 플러스 알파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건축 협정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무아타운에서 이제 제안된 매우 창의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사업 단위 간 합치지를 못하고 각자 사업 조합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 부지는 원칙적으로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사업부진에 편입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건축협정을 통해서 도로는 지상 부분의 입체 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로는 그대로 유지해서 기존의 차량 통행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면서 지하 부분을 주민들이 이 아파트에 통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로 부지는 지상 지하 부분에 모두 영향이 미치고 이 주차장은 각각의 단지별로 따로따로 설치가 되던 것을 한 번의 지하 주차장으로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게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가로주택의 요건을 6m 이상의 도로가 둘러싸인 가로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아주택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6m 이하의 도로를 사업 시행 구역 내에 포함할 수 있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도로도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없앨 때는 조건이 기존의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공공보행 통로를 지정하거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남겨둬야 하는 것이 이 계획의 특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부분은 사적으로 쓸 수가 있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한 통합적 계획 수립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서 이제 규정하는 다른 또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지을 거면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그 다음에 대진의 공지, 이런 복잡한 이제 건축법에서의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폭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특별건축구역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두 동을 설치하게 되면은 동간 이제 두 동이 서로 뛰어야 되는 거리를 인동거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 절반 정도로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조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 대지로부터 떼야 되는 거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높이 제한도 완화해 주는 것이 특별건축구역입니다. 그래서 무아주택에서는 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다양한 건축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의 저층 주거지에서 원래 법대로 하면 지을 수 없는 건축물들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특별건축구역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지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외에 주변에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은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있는 공원부지 밑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영등포 구청 밑에 있는 그 당산공원 부지 지하에도 아마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모아주택 사업 구역에서 일부를 떠주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제 토지를 공공한테 이제 기부, 즉 떼어주는 무상으로 이제 양도하는 건데, 그런 방법이 아닌 민간 부지 내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공급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변과 상생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기반시설 설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 무아주택의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국비 지원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은 국비 150억, 그 다음에 지방비는 여기에서 매칭을 해서 최대 375억 원을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와 시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은 무아주택의 이 사업 절차는 이제 다음 회차에 아마 설명 듣게 되실 재개발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략이 되게 되는데,
바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생략이 되고 관리처분 계획 단계가 생략이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말 그대로 그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각각의 사업 단위로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관리계획 수립을 구나 시에서 이제 전담함으로써 그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것은 현재 지금 살고 계신 집과 이제 재건축 이후에 새로 들어갈 집의 자산 가치를 따져가지고 뭐 추정 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을 별도로 하지 않고 사업 시행인가에 포함함으로써 절차를 대폭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8년에서 10년 걸리던 절차를 지금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뒤에서 실제 그렇게 진행된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아타운의 전체적인 사업은 이렇게 되고요. 저희 같은 이제 도시계획 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매년 이제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지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에서도 대림동과 도림동 이 두 동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 공모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모 신청을 통해서 신청지로 사전 검토를 하고 서울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모 결과를 발표해서 자치구 공모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런 방법뿐만 아니고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수립하고 제출해서 수시로 서울시에게 후보지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이것을 전문가 사전 자문을 받고 관리계획 승인 신청,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이 계획 내용을 14일간 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요. 그 다음에 통합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하게 되는 것이 관리계획의 단계이고 관리계획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주민협의 재구성, 사업 시행 인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두 군데 대상지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두 군데를 다 설명을 드릴 텐데 강북구 번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2022년에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이 정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관리처분 계획까지 5개월 만에 끝났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제가 이제 어제 찾아보니까 2023년 올해 8월에 승인이 나서 착공을 해서 아마 26년 하반기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번동도 이제 보시다시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조금 지역적인 특징이 하천과 연접해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또 지천 르네상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강과 수변 공간을 이제 매개체로 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시공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 주택단지들이 우이천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천변에 대응하는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녹지 공간을 조성을 했고 지상부의 공공보행 통로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기존에 도로가 있던 부분에 보행자들이 이제 우이천으로 자연스럽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기존 차량 도로를 더 확폭해서 차량의 통행이 이 도로에서 각각의 단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10만 제곱미터 단위의 모아 타운이고요. 여기 안에서 총 5개의 모아 주택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대응형 배치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라고 했는데요. 기존 도로가 이렇게 격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모두 살린 것은 아니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도로는 확폭해서 우이천까지 가는 차량 통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2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다니던 도로를 없애고 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로 해서 보행자 전용으로 다니게 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건데 이것은 공공보행 통로가 아니고 보행자 전용 도로라는 도시시설로 결정을 하고 밑에는 통합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실현이 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지하층 이제 평면도인데 앞에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도로로 다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하로 봤을 때는 가운데 도로만 나눠져 있고 실제적으로 왼쪽에 3개 구역, 오른쪽에 2개 구역이 하나의 아파트 주차장처럼 조성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건축 협정을 통해서 지하 부분을 통합적으로 주차장을 쓰는 것입니다. 각각의 아파트 단지지만 주차장을 한꺼번에 쓰게 되면은 진출입 램프를 각각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만 만들어도 되고요. 통합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되고, 원래 같으면 이 부분이 다 도로로 돼 있어서 주차장을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었을 텐데 이 부분까지 다 주차장으로 전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회천변으로 다양한 이제 편의시설을 조성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우회천변에 이 아파트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하천변에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민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다 우회천의 이 어메니티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비 전의 모습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매우 혼재돼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도 보이는 상태고요. 대부분 4층 미만의 저층 주거지, 위에는 우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주택, 총 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게 되고, 당초에는 한 790세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1200세대로 한 300세대, 500세대 이상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이제 착공을 시작해서 2026년 7월에 입주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5개의 모아주택이 아니고 마치 하나의 이제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번동이 굉장히 빠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이 시공사가 하나의 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착공을 해서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아주택 사업의 장점을 아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로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목동 86-3번지입니다. 비슷한 지금 절차를 추진해서 가고 있고요. 이 지역은 총 4개의 구역으로 되지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개의 도로를 입체 결정하고 지하에 통합적으로 통합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이 계획의 특징입니다. 이 계획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존에 이 가운데 애매하게 있었던 어린이 공원을 위치로 옮겨서 도로변에 위치를 하게 하고, 원래 구역 바깥에 있던 기존의 공영 주차장을 사업구역 안으로 넣어서 공원 밑에 지역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했다는 점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 주차장은 입주민들이 쓰는 요 부설 주차장이랑 별도로 운영되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이천은 없지만 이 부분은 남북으로 커뮤니티 가로를 형성을 해서 좌우로 1층부의 가로 활성화 시설, 다양한 세탁소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배치해서 개방형 공동 용소로 활용을 했고요. 개발 전의 모습이고, 개발 뒤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아타운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아까 번동에서도 보여졌고 이 면목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단위가 한꺼번에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는 이제 명칭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아케이드가 설치된 골목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재척을 하고 이제 아파트가 올라간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축과 구축이 혼재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모아타운의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2.0,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이제 정책 도입 후에 다양한 이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됐습니다. 먼저 2022년에는 첫 번째 이제 대상지 선정 공모를 해서 21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에는 또 추가 선정을 해서 27개소, 지금까지 총 65개소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에 대한 층수화나 주민 제한 절차 등 기준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세입자 보상 기준 등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마련을 했고, 그다음 높이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중 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 조례를 개정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주관 전국 지자체 워크숍, 그 다음에 서울시 모아타운 사례 발표 등 정책에 대한 홍보를 다양하게 했고요. 작년에 서울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 결과 모아타운이 1위를 이제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흥행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5개 자치구에 총 65개소의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모아타운은 서울시 정책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정비 방식을 활성화하게 한 것이 모아타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비율이 45% 증가를 했고, 공급 추정 세대수도 기존에 대비해서 약 40% 증가해서 정책 차원뿐만 아니고 이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큰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아타운 2.0이라는 것은 2023년에 서울시가 이제 제2의 이제 모아타운 정책으로 발표한 두 번째 스텝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아타운 작년까지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정비 방식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마련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실현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디자인을 강화하고 보다 더 주민 주도로 이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거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이제 완성도 높은 계획 및 사업 실현성을 갖춘 모아타운 100개소를 2026년까지 지정하려고 서울시가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창의적 디자인으로 모아주택으로 주택 공급을 3만 호 이상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모아타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 시행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개선해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동 공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은 신속하게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대신 구역 요건을 강화해서 사업의 실현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리 지역을 10만 제곱미터 지역에 수립을 해놓고 실제로 사업이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모아타운을 선정을 할 때 10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은 이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모아타운으로 선정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합이 3개소 이상 있던지, 아니면은 조합 설립 예정지 3개소가 있어서 각각의 주민 동의율의 30% 이상을 받아야지 모아타운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강화만 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연 1회에 이제 정기적으로 공모했던 것을 수시 공모 방식으로 바꿔서 좀 더 자주자주 심의에 올리고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화주택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민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도 나름 이제 이해를 돕도록 쉽게 설명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정비 사업이라는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코디네이터를 각 구에 파견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질의사항을 대답을 하는 등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에서도 실제로 지금 코디네이터 분이 나오셔서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 궁금하신 점들을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이런 현장 지원 체계를 지금 구축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이제 통해서 공공과 이제 동시에 추진하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SH와 서울시가 이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주민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들이 동의를 하시면은 SH를 공동사업 시행자 내지는 사업의 관리자로 이제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몇 평형으로 갈 수 있냐, 그 다음에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냐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판단하거나 이제 가늠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전문 공사인 SH공사가 사업성 분석도 해주고 주민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토를 지원하는 체계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통해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1만에서 2만으로 완화해 주는 거, 노후도 67%에서 57%, 그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들이 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적용이 돼서 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구역들은 이미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도 전부터 조합 설립의 움직임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다 수립되기 전에도
이 요건들을 완화되는 상황들을 적용시킬 수 있게 구역만 선지정을 하는, 껍데기만 선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제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아까 공모 요건은 강화했는데 반대로 주민 제한 요건을 완화해서 주민이 제한하셨을 때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2개소 이상이었던 것을 1개소 이상만 되면은 주민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자치구나 서울시가 주도하는 이런 후보지 선정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주민 제한 방식을 조금 더 중점 있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들인데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전문가 포럼이 지금 8월 10일 날 3회까지, 이제 이번 달에 또 4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조금 창출해내기 위해서 대학 협력 프로젝트라고 이거는 8월 25일 날 했는데, 전국의 도시계획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시에서 다 고민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방식의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고 실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문가로부터 얻고 그다음에 또 아직 업계에 있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학생들로부터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는 앞으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